오늘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뭐 좀 간단한 편이긴 한데 내용은 좀 있긴 한데 뭐 내용 자체는 복잡하진 않은 거고요. 전 결국은 뭐 어떤 걸 할 거냐면 그, 그 금융 관련돼서 머신러닝을 그냥 시도해 보는 거? 예, 제일 간단한 머신러닝을 그 금융 쪽에 적용해 보는 거고요. 뭐 그 내용은 뭐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쭉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샘플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예전에 그 2005년에 10월에 대만은행에서 수집된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머신러닝 관련된 그 기업에서 올라온 데이터이고 이걸 사용해서 이 사람이 뭐 다음 달에 이 돈을 갚을 건가, 갚을 수 있나, 아니면 돈을 배를 뗄 건가, 이거를 판단하는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0월에 수집된 데이터이고, 뭐 저때 상황 보시면은 뭐 리만 위기 터지기 전에 신용이 계속 부풀면서 돈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어떤 고객의 기본 정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과거 5개월 동안 이게 10월치 데이터인데 4월에서 9월 동안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갚았나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신용을 얼마나 최대로 쓸 수 있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를 어떻게 클리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해보고 그다음에 분류기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새 데이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다음 달에 뭐 펑크를 낼 것 같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분류기를 만들고 걔를 튜닝해 보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순서가 보면은 뭐 앞에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하고 뭐 데이터 타입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쭉 살펴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머신러닝 하려면 학습 데이터랑 이제 테스트하는 데이터를 분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고 뭐 빠진 값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 중에서 뭐 메일, 피메일 이런 게 문자열로 들을 수 성별 같은 게 문자열로 있을 수 있잖아요. 문자열로 있는 값을 어떻게 숫자로 인코딩해서 머신러닝에 집어넣는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분류기를 그 이게 결국은 이 머신러닝 하는 내용이 사람을 다음 달에 그뭐 디폴트를 할 것 같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음 달에 펑크를 낼 사람이다 아니다 분류를 하는 거니까 그걸 분류기라고 부르는데 분류기를 만들고 최적화하는 걸 해보고 이거 전체 과정을 뭐 코딩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 뭐 파이프라인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만 주면은 그냥 바로 밀어 넣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걸 만들어 보는 걸 하고 마지막으로 뭐 그리드 검색하고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 건데 저걸 이용해서 그 우리가 여기서 만든 클래시파이어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거든. 그 모델 구조가 있는데 구조를 어떻게 잡을지를 튜닝해 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이쪽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 여기에 가면은 이제 엑셀 값으로 데이터가 와요. 데이터가 엑셀 값으로 있는데 원본 데이터는 뭐 별측값도 없고 그 뭐 성별 이런 거 다 숫자로 인코딩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분이 예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뭐 성별이나 뭐 그런 데이터들을 그 문자열 몇 개를 바꿔요. 여러 가지 컬럼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그다음에 빠진 값을 일부러 추가를 했어요. 0.5% 정도 일부러 추가를 했고 그중에 일부는 그냥 others나 unknown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코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들어가 있지만 그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이분이 데이터를 뭐좀 연습 데이터, 실제 데이터처럼 보이게 좀 막 바꿨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보면 막 안에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별도 메일하고 피메일로 바꿨고 문자열로 그다음에 뭐 교육 수준은 뭐 이렇게 바꿨고 결혼 상태 뭐 이 사람이 돈 낸 상태도 돈을 다 냈다 뭐 한 달 미뤘다 이런 걸 쭉 다 문자열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쭉 해요. 이 엑셀 가져온 거를 CSV로 저장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로딩, 그래서 이 책 내용도 그렇고, 뭐 요 연습하는 내용은 CSV가 있다고 생각하고 CSV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라는 거를 해보는 거죠. 보통 데이터가 CSV로 주어질 때가 꽤 많으니까 그걸 쓰시는 것 같아요. 또 데이터 로딩은 뭐 CSV 파일 로딩하는 거 판다스를 이용해서 로딩을 하고, 뭐 판다스가 좀 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도 좀 일관되게 로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근데 저걸 문자열 같은 거 로딩하면 메모리가 좀 되잖아요. 여기는 데이터가 3만 개의 데이터밖에 안 돼서 실제로는 다 로딩해도 얼마 안 되는데, 실제 데이터가 많으면은 메모리 문제가 좀 머신러닝 중에 심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보면 뭐 CSV는 그냥 리드 CSV 하면 데이터가 읽히고요. 읽어보면 이제 안에 이렇게 이 사람이 최대 신용도, 신용 금액, 신용 한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별, 교육 이렇게 쭉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고요. 뭐 데이터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우선 리미트 발은 밸런스, 리미트 밸런스인데 신용 한도 그리고 여기가 다 표시는 대만은행이니까 대만 달러예요. 대만 달러가 지금 환율로 대강 한국 돈으로 43원 정도 되거든요. 또 성별 있고 에듀케이션 뭐 교육 수준이고 이게 하이스쿨부터 유니버시티, 그레듀에이트 유니버시티랑 그 위랑 그 아래는 그냥 다 아더스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 상태 이것도 메리드랑 싱글이랑 나머지는 다 아더스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나이는 그 부동소 소수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페이먼트 스테이터스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냈냐인데 아까 보셨듯이 다 냈다. 그 다음에 한 달 밀렸다, 뭐 2달 밀렸다, 3달 밀렸다, 9달 밀렸다까지 있는 것 같아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빌 스테이트먼트는 이 사람이 그 월마다 얼마나 쓰는지죠. 신용카드를 긁거나 뭐 하는 거라 그거 총액을 금액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revious payment는 그 빌 왔던 거에 갚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전달 그 각 월별로 보고 그다음에 디폴트 페이먼트 넥스트 먼스는 이거는 정답이죠. 실제 우리가 맞춰야 될 정답인 거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진짜 이 사람이 돈을 다 돈을 갚았는지 아니면 못 갚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0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쭉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정수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건 다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얘의 메모리 사용량 이제 보거든요. 메모리 사용량을 보면은 메모리 사용량을 메모리 유시지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보면 되는데 여기에 뭐 딥추루를 뭐 꼭 해줘야지 전체 메모리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 이 파이썬이 구현이 될 때 문자열 자체는 이 실제로 그 데이터 그 자리에 문자열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 따로 꼽혀 있고 그게 연결만 돼 있기 때문에 딥 추루를 안 하면은 그 연결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유저를 짧게 딥하게 다 연결을 따라가 보라는 뜻으로 추루를 해줘야지 모든 걸 다 계산을 하니까 딥 추루를 해서 계산을 하고요. 뽑아보면 한 20메가 정도 되죠. 3만 명인데 20메가 정도 돼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메모리를 좀 줄여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자열을 판다스 카테고리로 바꾸면은 이 판다스가 그 문자열들을 쭉 보고 그 중에
중복을 제거한다니까 유니크한 것만 뽑아가지고 사전을 만든 다음에 사전 인덱스 값을 저기다 저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타입, 카테고리란 타입으로 변환하면은 실제로 뭐 중복된 게 많을 때는 걔가 사전으로 따로 뽑히고 거기는 숫자만 적혀 있으니까 메모리가 확 줄겠죠. 그래서 3.7메가로 줄어요. 근데 중복된 게 거의 없으면은 오히려 메모리가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사전에 그것도 다 저장되는 데다가 추가로 그런 구조를 위해서 오버헤드가 더 드니까 메모리가 더 들 수 있어서 뭐 50% 중복된 게 50% 미만이면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하다 보면 메모리가 없어서 정말 숫자도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플로트 64면은 64나 인트 64면은 이게 다 8바이트니까 8바이트를 더 적은 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바꾸고 나면은 64가 인트 30이나 인트 8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나 1바이트로 바뀌는. 그다음에 에이지는 플로트니까 에이지는 따로 플로트 따로 바꿔줘서 이러면 이건 얼마로 됐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플로트 32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그럼 메모리가 이제 줄어서 1.9메가까지 줄인 걸 하고 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메가까지 메모리를 줄이는 걸 보여주고요. 아까 20.0메가에서 1.9메가까지 줄이니까 한 10분의 1로 줄은 거죠. 이쪽에 제일 큰 거는 결국 문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여기는 3만 개밖에 안 돼서 그냥 다 로딩해서 쓰면 되는데 너무 클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하면 데이터를 일부씩 그러니까 다 읽어서 다 메모리에 올려놓고 하지 않고 일부만 읽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할 때 실제로 필요 없는 열 여기 위에서도 실제로 나중에 트리 만들면 안 쓰이는 열이 있거든요. 그런 거 빼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로딩할 때 여기서는 로딩을 다 한 다음에 문자열을 바꿨는데 미리 로딩할 때 이 열은 카테고리로 바꿔서 로딩해달라 이런 식의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걸로도 안 되면 이거 결국은 이 컴퓨터 메모리에 내 로컬 컴퓨터 메모리 안 된다는 얘기니까 저럴 때는 결국 분산 컴퓨팅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거고요. 분산 컴퓨팅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산 쪽이면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실제 판다스나 이런 거 쓰는 거랑 조금씩 인터페이스가 다르가 아닌 다른 라이브를 가져와서 써야 돼서 좀 불편해지긴 하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읽을 때 바로 바꿔주는 그건 예시 코드가 있더라고요. 읽을 때 바로 카테고리를 바꿔서 로딩하게 하는 그런 예시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로딩을 했으면은 이 데이터가 한번 어떤지 분석해 보는 게 좀 앞부분에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게 앞에 상당 부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들어있고 형식이 어떻게 되는 형식을 내가 어떻게 로딩해야 되나 이런 거 봐야 되는 거랑 분포는 어떤가 혹시 아웃라이어는 얼마나 있나 이런 거 보고 이걸 내가 변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고요. 노멀라이즈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각 수치마다 비슷한 스케일이어야 되고 스케일링을 해야 될 때 있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룹별로 분포가 다른가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분포가 많이 다른가 이런 거 보는 거 혹시 빠진 값이 있는지 있다면 걔네들이 어떻게 빠져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간에 그 각 열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나 이런 거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에서 파생으로 더 만들어야 될 데이터가 있나 데이트 타임에서 일자를 뽑거나 월을 뽑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랑 데이터 중에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나 그런 것좀 살펴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 쭉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보고 이런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쭉 설명을 하고요. 각각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요 describe라는 명령을 쓰면은 얘가 그 수치 데이터랑 카테고리 데이터별로 요약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각각별로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민이 얼마고, 스탠다드 표준 변차가 어떻고, 최소값, 최대값, 그다음에 4분위 값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거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에이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카운트가 3만이 안 되는 걸로 가서 몇 개가 빠진 걸 알 수 있죠. 어? 각각 이런 특징들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류로 돼 있는 그러니까 카테고리 값 같은 경우는 몇 개가 값이 안 빠져 있는 값이 몇 개 있는지, 유니크 값이 뭔지, 이 성별은 피메일 메일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케빈 값이 얼마인지 피메일이 더 많은 거네요. 18,000이네요. 또 에듀케이션 경우도 다 이런 분석을 디스크라이브 보면은 볼 수 있다.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번에 보면은 어, 이 없는 부분은 NaN으로 채워주는 거죠. NaN으로 채워주는 거고 있는 것만 채워서 그러니까 한 번에 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KD 차트를 써서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남녀에 대해서 성별 분포를 본 거죠. 분포를 본 거고 이거를 커먼 놈을 펄스로 하면은 이 남자나 여자 각각이 요 누적된 확률 분포 누적을 다 합하면 1이 되도록 그러니까 각각을 분리해서 노멀라이즈 해주는 것 같고요. 이거를 커먼 놈을 true로 하면은 합쳐가지고 1이 되는 남자 여자 걸 다 합쳐야지 분포 확률이 1이 되게 되는 합쳐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꿔보면 이게 이제 줄어들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줄은 것도 나오니까 보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여자가 조금 젊고 뭐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다는 거 같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으로 보면은 갭이 생기는 거는 구간별로 그 빈을 놔가지고 빈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뭔지 좀 약간 잘 이해를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포를 히스토그램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 빈이 뭐냐면 그 방금 들리세요? 네. 네네. 빈이 뭐냐면 이제 그 데이터를 이게 보면은 좀, 좀 내려보세요. X축에 보이게. X축에 보이게. 네. 이게 지금 나이를 X축으로 쭉 플로팅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나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빈스라고 하는데 일정한 그 구간 빼는 간격을 거죠. 말하는 거죠. 네. 예, 예. 그 범위를 그 범위를 그 나눠가지고 그 안에 그 범위 안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카운트를 한 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해되세요? 예. 근데 그 근데 보면 간격이 여기 갭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5개가 있잖아요. 내려보실래요? 좀 더? 그래프 좀 더 내려보실래요? 네네. 그러니까 X축이 보이게. X축이 보이게. 이, 지금 X축이 보이는 보이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너무 작아서 제가 확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나이를 일정 간격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몇 명이 들어있는지를 카운트를 해도 됐거든요, 이게. 네. 근데 저 빈 거는 그 간격 안에 마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간격이 음, 너무 촘촘해서, 빈수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마침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서 이렇지, 빈수 간격을 좀 더 느슨하게, 예를 들어 뭐 10명씩 끊었거나 뭐 이랬으면 더 확실하게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이 경우에는 아마 한 명, 한 살 단위로 쓰는 것 같은데, 빈스 간격이. 예를 들어 빈스 간격이 2살 단위나 3살 단위면은 이제 적용기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래 보면은 여기는 꽉 차 있어서 네. 이게 좀, 예, 이건, 위에 올려보세요. 이건 뭘로 그린 거지? 빈스가 아니고, 두 개 그 위는 히스트 플롯으로 그렸고 밑에는 카운트 플롯으로 그렸거든요. 음, 네. 아마, 예, 그래서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위에 거는 지금 하나 간격이죠. 간격이. 뭐 차이는 비슷하긴 한데, 차이는 그게, 차이가 왜 나지? 얘 빈스가 그러니까 아니고. 히스트 플롯이 뭔가 비닝을 하는데 그 비닝을 하는 것 네.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비는 게 생기나 봐요. 네, 예, 설명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더 찾아봐야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일단 그래서, 그 빈스 개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고, 그 네, 카운트는 제가 그것도 한번 더 찾아볼게요. 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분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분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뭐 책에는 그냥 그려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리는 코드를 넣어 주신 거죠. 네, 있고, 그리고 뭐 젠더별로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그래프를 보는 거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온 것 중에 보면 이제 페어 플롯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스케일을 좀 줄이겠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그 에이지랑 그 신용 한도랑 그다음에 이전에 돈 낸 거에 대해서 세 개를 꼭 플롯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개 이렇게 넣어서 각각의 여기 대각선 부분은 각각의 분포, A지랑 A지니까 여기 그냥 자기 분포가 나오고요. 여기는 서로 간의 상관관계, 스캐터 플롯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스캐터 플롯 나오고, 여기 뭐, 리레이션 라인 나오는 것 같고, 얘는 좀 수축가 엄청 많이 됐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 막 찍혀가지고, 어디가 얼마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투명을 넣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얘기 정도 하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남녀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걸 그려보는 거죠. 그걸 그려보는 거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에 대해서 묶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스케트 두 개 관련된 스케터 플롯을 그려주고, 여기는 각각의 분포를 그려줘서 뭐 비교해서 볼 때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릴레이션 히트맵을 그리는데 코릴레이션 히트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각형을 다 차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각선 부분하고 윗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기 위해서 마스킹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마스킹하는 부분이 마스크할 그 매트리스를 만든 다음에 이게 삼각형 윗부분은 추로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 마스크로 넘겨주면 내가 마스킹을 해서 히트맵을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히트맵 특징을 보면 에이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각각의 하고 상관이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요게 이제 실제 다음 달에 못 냈는지 여부인데 요게 금의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 거 보이고요. 제가 봐서는 뭐 책에는 없는데 뭐 보면은 요 여기 부분이 좀 보면은 많이 쓰는 사람이 다음날 많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런 게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요. 필전식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 플롯이라는 것도 보여주는데 이 박스 플롯이 보면은 이 결혼한 사람 결혼에 따라서 나눈 거고 이 결혼한 거에 이 박스가
요 가운데는 그 중앙값이고 여기는 그 Q1 값, Q1 값, 뭐 Q2, Q3 값, 그러니까 4분의 값에서 뭐 25% 4분의 값, 그다음에 75% 4분의 값이고 요거는 요 Q1에서 1.5, 그다음에 요 높이를 IQR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IQR이라고 하고, 요 선은 요 Q1으로부터 1.5 IQR이 어른 선이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는 1.5 IQR이 더 큰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포를 대략 이 모양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 벗어나는 거는 아웃라이어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IQR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똑같이 있는데 이 차이가 그거랑 다르니까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스큐드 디스트리뷰션이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요거랑 비례 관계가 좀 다른 게 있는 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 가운데 선 있잖아요. 네, 저게 중앙값이고, 예, 그 중앙값하고, 그리고 저 위에 선, 그 파란 박스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파란 박스의 윗박스 쪽에 있는 게 3IQR이에요. 75% 상위. 상위 25%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그리고 아래가 밑에서 25%고 위에가 75% 이렇게 맞죠, 생각하면 그쵸. 되겠죠. 75%, 25% 이렇게 되는 거고, IQR이 75%에서 25%를 뺀 값이 IQR이고, 그리고 저 상단에 그 75% 선 있잖아요. 3IQR. 네. 여기에서 더하기 그 저거를 해준 거 1.5 그걸 곱해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위로 올라간 게 저 맥스 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 IQR에서 빼기 IQR, 1.5 IQR을 해준 게 저 밑에 네. 선으로 있어서, 여기 다 나와 있 죄송합니다. 근데 네. 예, 그러면은 위아래 수렴 길이도 같아야 되는 거군요. 1.5 IQR씩 더하기 자, 빼기 해서 거기 요 거리랑 이 예, 거리가 그쵸. 같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같지 않나요, 지금요? 다른, 아니, 안 같아. 여기 보면 엄청 차이 나잖아요. 스큐 돼 어, 있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 찾아봐도 다 1.5 IQR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거의 1.5배란 뜻이잖아요. 이 박스 높이의 1.5배인 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박스 높이가 아닌 건가? 음, 그러게. 너무 검색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아이클에 대칭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그 바이올린 플롯이라는 걸 그리는데 위에 있는 요 박스 플롯의 좀 발전된 형태 같은 거죠. 박스 플롯 발전된 형태 같은 거고, 박스 플롯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면서 분포도 더 그리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젠더별로 양쪽에 이쪽은 여자고 이쪽은 남자 양쪽 그리게 돼 있고 박스 플롯하고 비슷한데 이 하얀 선이 중앙값이고 아까 그 Q1부터 Q3가 요 붉은 박스, 붉은 선, 붉은 까만 선의 아랫부분부터 위에까지가 Q1에서 Q3고 그다음에 얇은 선이 여기서 뻗어 나오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얇은 선이 뻗어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1.5 IQR을 아래로 빼고 위로 더한 그 범위라고 해요. 여기에 벗어나는 게 이제 아웃라이어 되는 거죠. 여기도 여기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 되는 거,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분포를 같이 붙여가지고 약간 바이올린처럼 보여서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레듀에이트 스쿨 하는 사람이 뭐 신용한도가 더 높은 뭐 그럴듯한 내용이죠. 그 학력이 높으면은 더 신용 더 좋은 직장이 뭐 신용도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아더스가 아까 보면은 학력이 더 높은 사람하고 더 낮은 사람하고 다 합쳐서 아더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는 뭐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를
남녀를 이렇게 한 대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요거 이제 카운트 플랫이라고 해서 이 실제 디폴트 한 엽 가지고 그거를 남녀로 나눠서 카운트를 해본 건데 이걸 보면은 남자가 요게 주황색이 남자죠. 남자가 여자보다 디폴트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여기선 갭이 이렇게 큰데 여기 갭이 줄어드는 거 보면은 남자가 좀 더 디폴트가 많이 되는구나 이 정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분이 그룹 파일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플롯을 그린 건데 그러면은 그 교육 수준별로 그룹 파일 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풀어서 한 레벨을 푼 다음에 플롯을 해본 거죠. 보면은 이것도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좀 더 디폴트가 적다. 뭐 이 정도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매번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판다스 프로파일링이라고 사용하면은 한 번에 싹 HTML 형태로 뽑아준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름이 최근에 찾아보면은 Y 데이터 프로파일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지 좀 제대로 되더라고요. 바꿔서 하면 되고 하면은 이렇게 네? 아니, 계속 해주세요. 네? 계속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HTML로 쭉 뽑혀요. 쭉 뽑혀서 안에 보면은 상세한 내용을 각을 다 뽑아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수염 문제는 해결했어요. 수염 문제. 아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수염이요? 네네네. 뭐,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게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안에 데이터가 실제로 그것밖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237을 벗어난 나이들 사람이 더 많고, 이 데이터 셋에서 어린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갚아야 되는 건 맞는데 데이터 분포 자체가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치된 주로 나이 든 사람 쪽을 좀 많이 분자하고 이 데이터셋 내에서 이제 어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최소 한도가 이제 여기 표시해야 되는 사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1살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기. 그렇죠. 이게 저거잖아요. 그 대출 관련된 데이터인데 그 1학년 때는 성인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끊겼다는 거죠. 네. 아래가 잘린 거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죠. 없어서. 네, 그렇죠. 데이터가 없어 수염이 가다가 잘린 거로. 20살부터. 네. 네. 여기도 그러면 설명이 되네요. 0에서 잘려야 될 테니까. 그렇죠. 진짜 네. 그러네요. 예. 이건 그래서 HTML 따로 저장해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링크 눌러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막 데이터 보고 막 데이터 준비하고 이런 거고, 이제 머신러닝 이제 시작하는 부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많은 분이 머신러닝 하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머신러닝 하시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되게 디시전 트리 하니까 정말 거기서 제일 간단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선 머신러닝 하려면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랑 쪼개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세트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고 테스트 세트는 이 트레이닝된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이 있나 평가하는 데만 쓰는 데이터로 분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분리하는 이유는 모델이 데이터의 과적합, 그러니까 데이터에만 딱 맞춰서 뭔가 안에 내부 구조가 다 돼 있을 때는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과적합된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세트를 분리해서 계속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할 때 뭐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테스트 세트 정보가 모델을 학습할 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건데, 저 정보라는 부분은 뭐 테스트 세트의 뭐 평균값이라든가 그런 것도 절대 안 들어가게 되게 분리를 열심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나누는 것 자체는 뭐 이 그냥 그 사이킨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쓰기만 하면 돼요. 사이킨런에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게 있고, 얘한테 뭐 테스트 사이즈를 내가 20%를 하겠다고 넘겨주면 쪼개주는 거죠. 이거를 랜덤하게 쪼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서플에서 쪼갤 수도 있고, 얘는 앞뒤로 쪼갰던 것 같아요. 얘 두 개로 쪼갰던 것 같고, 앞뒤로.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결국 쓰는 거 스타티파이를 쓰는데, 스타티파이는 이거를 분포가 비슷하게 쪼개주는 거죠. y-값의 분포가 비슷하게 쪼개주는 거죠. y-값의 분포가 비슷하게 쪼개주는 거고, 그래서 이걸 결국 쓸 건데, 보면은 y-값의 분포를 각각에 비교를 해보면은 그 돈을 제대로 낸 사람하고 디폴트 한 사람하고 비율이 대강 77.8%대 22.1% 되게 대강 비슷하게 맞춰서 데이터가 뽑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써서 결국은 위에서는 쓸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지금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세트라고 그걸 세 개로 나누는데, 테스트 세트는 모델을 다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밸리데이션 세트는 모델을 트레이닝하거나 뭔가 모델의 구조를 결정할 때도 중간중간 쓰기 위해서 분리하는 세트를 밸리데이션 세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을 두 번 써가지고 원하는 비율로 맞춰서 쪼개면 되는 거죠. 두 번 써서, 그래서 한 번 쓰고 두 번 써서 처음에는 테스트 사이즈에다 밸리드 사이즈랑 테스트 사이즈 합쳐서 쪼갠 다음에, 그러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테스트 사이즈로 더 쪼개가지고 뽑으면 원하는 비율대로 맞춰서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또 스타디파이를 해서 비율을 다 맞게, 여기 끝에 가서 비율이 다 맞는 걸 알 수 있고, 원하는 타겟 목표인 이게 한 트레이는 70%, 밸리데이션에는 10%, 그다음에 테스트에는 20% 쓰는 쪼개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쪼개는 걸 하고, 쪼개는 데이터에서 이제 결측지 채우는 거를 일을 하고 있어요. 결측지를 채워야 되는데, 뭐 결측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다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무작위 결측치는 완전 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랑 아무 관계없이 완전 랜덤하게 생기는 경우, 뭐 어쩌다가 빠진 경우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쩌다가 뭐 서베이라는데 갑자기 그냥 빠진 경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완전 무작위 결측치는 다른 데이터로부터 뭔가 유출을 해낼 수 있는 값이 있을 때, 성별과 뭘 이용해서 뭐 유출할 수 있는 뭐 연봉을 그 사람의 소득을 유출하는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할 때 무작위 결측지라고 하는 것 같고, 비무작위 결측지는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연봉을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거는 자꾸 비더라, 뭐 이런 게 특별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그걸 비무작위 결측지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결측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를 구조적 결측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배우자가 없는데 배우자의 성별을 적으라 그러면 데이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측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예 결측지가 있는 행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어느 열에 결측지가 되게 많으면 걔를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측지 값을 실제 데이터 값의 범위 밖으로 아예 넣어가지고, 범위를 벗어난 이 값은 결측지 값으로 간주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같은 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계열이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 앞값이나 뒷값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중간값으로 인터폴레이션 하거나 이럴 수 있고 그다음에 핫덱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결측지가 있는 열이 다른 열하고 상관관계가 되게 깊을 때는 그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열로 정렬을 쭉 하는 거죠, 열을. 행을 정렬을 한 다음에 보면은 그 결측지가 있는 위아래 값이 그 상관관계가 높은 값의 위아래 값하고 연관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결측값을 채우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평균 또는 최빈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또 그룹별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써갖고 결측값을 예측할 수 있는데 결측값 채우는데 정말 많은 방법 쓰는 것 같아요. 결측값을 채우는데 머신러닝을 쓰는 방법에 첫 번째 건 머신러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알고리즘 기반으로 결측값을 채운다고 하면 이 멀티플 임putation by chained equation은 대충 설명하면 결측값을 기본적으로 그 앞에 있는 그 평균이나 최빈값으로 쭉 다 대체한 다음에 어떤 한 열의 결측값을 채울 때 다른 열의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회귀 분석해서 그 결측값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 열을 채웠으면 그 다음 열을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채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어디 좀 어느 횟수까지 하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안이 될 때까지 하던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고 KNN 대체 방법은 그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K개를 뽑아서 그 중에 그걸 가지고 근사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미스 포레스트는 위에 그 MIC 방법과 비슷한데 그 결측값을 추정할 때 회귀 분석이 아니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머신러닝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그 평균 또는 최빈값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간단한 심플 인푸터를 사용할 거고 그냥 우선 결측값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요 4개의 결측값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3만 개가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결측값이 있는 거고 150개씩 거고 걔네들을 요 missing no NO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비어있는 값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23개, 최대 23개 칼럼 값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적은 애가 21개 칼럼 값, 그러니까 최대 2개 비어있는 애까지 있는 거죠. 그런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래서 결측값을 채우는데 이 미디안 값으로 중앙값으로 채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값은 age는 숫자 값이잖아요. 숫자 값은 중앙값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숫자 값이 아닌 거 이거는 카테고리 값이니까 카테고리 값은 최빈 값으로 채우는 거로 결측값을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결측값을 볼 때 비주얼라이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측값 사이에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측값 사이의 관계도를 그리는 건데 얘네들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고 왜냐면 다 관계가 없잖아요. 결측값이 없으니까 있는 거에 얘네들은 관계가 좀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있는지 정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뒤에는 이제 머신러닝 이제 들어가기 데이터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카테고리 변수는 이제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네이블 인코딩은 이거를 피메일은 1, 메일은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할당해서 바꾸는 거죠. 카테고리도 안에 내부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그냥 하이스쿨은 아까 그 학교라 그러면 하이스쿨은 1, 유니버시티는 2, 그다음에 그레듀에이트는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할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숫자 사이에 관계가 생기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생기는 걸 싫어. 관계가 생겨서 뭔가 머신러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핫 인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원핫 인코딩을 하는데 원핫 인코딩은 각 값마다 열을 하나씩 할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 하이스쿨이면 하이스쿨에 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유니버시티면 유니버시티에 열이 하나 있고 그레듀에이트면 그레듀에이트에 열이 하나 있어서 각각의 해당할 때만 거기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딱 한 군데만 1이 있기 때문에 원핫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원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 네이블 인코딩을 하는 방법이고, 근데 뭐 이걸 안 쓸 거고 결국은 원핫 인코딩을 쓰게 될 거고요. 또 그래서 원핫 인코더를 써가지고 원핫 인코더도 그 사이킨런에 있거든요. 사이킨런에 있는 거고 사이킨런에 있는 원핫 인코더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예, 원단 인코드 트랜스 칼럼 그러니까 그 칼럼을 바꿔야 되잖아요. 칼럼을 변환하는 거니까 칼럼 변환을 원핫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칼럼 변환 일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남겨도 그냥 패스스루 그냥 바로 손 안 대고 넘기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면 이렇게 칼럼 원핫 하는 트랜스포머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서 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요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하면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얘를 핏해야죠. 핏하면은 이 원활 인코더가 어떻게 인코딩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문자를 어떻게 인코딩 해야 될까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하면은 예, 원활 인코딩 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실제로 넘피로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바꿔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원핫 인코딩 되게 뽑히고 보면은 여기 안에 원핫 인코딩 된 게 false, true로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메이인데 메이, 페이먼트 딜레이드 그러니까 8달 준 사람, 그런 unknown 이 중에 보면 여기 컬럼스가 다 안 나와서 여기서 멈췄는데 보면은 이 페이먼트 스테이터스 메이하고 요 뒤에가 각각이 다 다른 걸로 돼 있어서 컬럼이 뭐 8개, 9개 그 정도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활 인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활 인코딩을 내가 뭐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아까 자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부분은 그 판다스의 카테고리를 안에 내용을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다스 내부의 카테고리를 써서 얘를 볼 수도 있고 얘가 아까 있던 네이블 인코딩과 비슷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 인코딩까지 했으면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의사결정 트리에 넣고 이제 분류기를 만들면 되는데 뭐 이거는 분류기에서 머신러닝에서 제일 간단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고 대신 예. 결국은 트리에 노드 하나가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를 두 조각으로 쪼개요. 근데 쪼개는 걸 계속 쪼개면은 데이터들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각 조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문제라면은 다 그 디폴트를 할 사람들만 모여 있거나 아니면 디폴트 안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순도가 낮다는 게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를 불순도가 낮다고 하고 이거를 트리를 만들면서 그리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불순도가 최소화되는 걸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트리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트리를 만들면 이게 트리가 계속 생겨나는데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이상 트리가 계속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면은 이제 트리 모양의 의사결정 트리가 나오는데 보면은 뭐 장점이 뭐 시각화가 잘 되고 뭐 빠르고 간단하니까 뭐 빠르고 하이퍼 파라미터 수가 다른 머신러닝에 비해서 작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입력 데이터가 좀 바뀌면은 모델 자체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뭐 이런 거 얘기했고 과적합까지 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공을 제한을 안 가해주면 트리를 무한정 만들 수 있거든요. 무한정 만들면 모든 데이터에 맞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완전히 딱 맞는 트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 다 맞추는 거죠. 근데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보면 테스트 데이터 많이 틀리는 그런 과적합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적합까지 되게 좀 큰 문제일 것 같고 외삽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단점이 조금 더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쓰는 걸 보면은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그냥 이미 사이킨런에 다 있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 가져와서 핏을 하면은 그냥 다 만들어지고 그냥 프레딕트 하면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밸류에이트를 해보면은 프레딕트는 디폴트 아니다. 디폴트다 했고 실제 디폴트인 거 아닌가 하면은 실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틀린 거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맞춘 건데 상당히 많이 틀리는 걸 알 수 있죠. 네, 상당히 많이 틀리는 걸. 근데 요거를 테스트 셋에 돌려보면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트레이닝 셋에 돌려보면 트레이닝 셋에는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빼고 다 맞췄던 것 같아요. 예. 트레이닝 셋에는 거의 100% 맞추는 애인데 테스트 셋에는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ROC 커브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는 트루 포지티브, 디폴트인 거를 맞춰서 트루 포지티브, 요거는 트루 네거티브, 그다음에 요거는 폴스 포지티브죠. 모델은 프레딕트는 디폴트 한다고 했는데 실제 디폴트 안 한 경우 이거는 폴스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이런 게 있는데 정확도는 이 전체 4개 중에서 요거 2개를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밀도는 요 양성으로 예측된 것 중에서 얘가 얼마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재현율은 요 실제 양성인 이 실제 디폴트인 애 중에서 내가 얼마를 맞췄느냐 거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봐서 ROC 커브 같은 경우는 요 트루 포지티브인 레이트랑 펄스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인 예, 1 마이너스 헷갈리네. 특이도입니다. 벌써 예? 저기 1 마이너스 특이도가 벌써 특이도 이거죠. 예, 그래서 요 2개 합쳐서 펄스 트루 네거티브랑 펄스 포지티브 합친 다음에 트루 네거티브는 이건가? 네, 트루 네거티브랑 펄스 포지티브를 합친 다음에 이 중에서 펄스 포지티브가 위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Y축이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오가 저게 재현율 리콜 레이시오랑 똑같은 거고요. 그 아래쪽은 1 마이너스 특이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모델을 얼마나 어려운 모델을 잘 맞추고 쉬운 모델도 잘 맞추고 이게 오목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거라고. 네, 그냥 간단한 걸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요 부분이 그러니까 요 꼭대기 부분이 그러니까 틀린 거는 없고 트루는 많은 부분 요 부분이 제일 이상적인 모델인데
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요 면적을 따져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은 뭐 이렇게 그래프인데 이게 실제로 뎁스를 보면은 41개, 그러니까 요 밑으로 41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세 줄만 보여줬지만 41개 뎁스가 엄청나게 트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앞에 놨던 이 프리시즌하고 니콜 가지고 뭐 평가를, 그래프를 그려서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여러 개 있다. 필요한 말에 맞춰서 여러 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 비즈 같은 경우를 써서 이 트리 만든 거를 뭐 비주얼라이즈 좀 더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책에 나온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이 사이트에 가서 디트리 비즈에 가면은 뭐 이 좀 코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모델을 가져와서 뷰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줘요. 있고, 그래서 위에 거보다는 좀 더 이 각각이 얼마큼 나누는지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비주얼라이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파이프라이닝을 하는데, 파이프라이닝이면은 결국 앞에 코드로 쭉 짰던 거를 여기서는 결국은 이렇게 한 대로 뭉쳐진 클래스 하나 인스턴스가 나와요. 이거는 이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만 넣으면은 핏과 그걸 다 하는 거죠. 그걸 묶을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걸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결국 최종적으로 만든 다음에 핏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구조를 만드는 건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매번 할 필요 없이 그 핏만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아웃라이어 제거하는 것도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아웃라이어 제거하는 것도 중간에 파이프라인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아웃라이어 제거에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요? 네. 뭐 뒤에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봐서, 하이퍼 파라미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 봐서 하는 거죠. 모든 조합을 만들어 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뽑는 거고, 근데 뭐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랜덤하게 뽑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줄이는 테크닉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는 간단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보는 게 뭐 쭉 해보는 게 그냥 책의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